엄청난 폭설이 내리는 새벽길을 달려 바르나스 인터컨티넨탈로 향합니다. 행복한 영양대학 조찬이 열리는 날이죠. 여러 가지가 다 좋지만 조찬 특강은 정말로 들을만합니다. 올해 특강은 생성형 AI가 쏘아올린 반도체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가천대 김용석 석좌 교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여기에 옮깁니다. 제목이 굉장히 멋있죠? 예. 생성형 AI가 쏘아올리는 반도체 전쟁의 모든 이 제목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글을 쓴다든가 또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또는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은 코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이제 작업들인데 이 AI가 사실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센 게 왔죠. 2022년도에 이제 챗GPT가 왔고요. 그러면 이제 챗GPT는 우리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챗GPT가 똑똑해지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학습을 하려면은 그 연산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스피드도 빠른 그런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AI를 낳게 한, AI 시대를 열게 한 이제 주역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 사실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특히 이제 공급망 이슈가 이제 있으면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결국은,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출발했고요. 또 이제 중국이 워낙 이제 반도체 산업이 더 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AI는 이제 반도체 전쟁에 어떻게 보면은 기름을 더 부는 그 반도체 전쟁을 격화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I 반도체 전쟁 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개의 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에서는 이제 반도체의 중요성하고 반도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2장에서 이제 AI의 역사, 또 AI란 무엇인가, 또 AI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1, 2장에 대한 거가 이제 주가 되겠고요. 3장은 주로 이제 AI의 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좀 많은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AI라고 하는 거의 시작부터 좀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제 잠깐 이 반도체 중요성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인더스트리의 그 발전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1977년도에 이제 애플2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정보화 혁명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PC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이나 하고 이제 문서 작성밖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PC 시대가 열렸는데, 그거를 뒷받침했던 거는 결국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결국 이제 PC용 칩을 공급을 하고, 또 우리 한국의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그 회사들이 메모리 쪽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걸 이제 공급하고 발전을 했던 그런 시대죠.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아이폰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역시 PC에서 썼던 유사한 그런 형태의 칩인데 규모가 좀 작아지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는 로우 파워용의 LPDDR 이런 칩들이 나오면서 역시 반도체가 이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AI 시대가 이제 막 열렸는데 역시 반도체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의 역사를 그냥 잠깐만 보겠습니다. 길게 말씀은 안 될 거고요. AI의 시작은 1950년으로 봅니다. 그 1950년에 영국의 그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계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기계도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IQ 테스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6년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사실 이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두 번의 이제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AI 윈터의 시대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열렸는데, 그 시대가 열리게 된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에 출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제프리 힌튼 교수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챗GPT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프리 힌튼 그 토론토 교수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받게 되는데, 사실은 아무리 좋은 AI 알고리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가 결국은 반도체, GPU의 덕택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 역할을 했고요. 그 처음 시작이 바로 요 2012년도에 이미지 넷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미지를 쭉 보여주고 AI가 얘가 얼마나 이거를 잘 판별해내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대회인데, 그 이전에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오류율입니다. 오류율이 한 25.8%, 한 25%, 뭐 20%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제프리 힌튼 교수 연구팀이 만든 딥러닝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서 실제로 해보니까 16.4%, 그러니까 10%대 이쪽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AI 시대를 열게 된 굉장히 그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AI에 대한 거를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뭐 깊게 들어가면 판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이제 그 뇌는 이제 뉴런이라는 걸로 이렇게 많은 뉴런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뉴런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는데, 그 데이터를 맨 앞단에 이제 수상돌기라는 게 있어서 걔가 이제 그 데이터를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뉴런한테 보내는 거를 이제 시냅스라는 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냅스가 사실은 우리 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요거의 어떤 메커니즘을 요거를 모델링을 해서 사실 인공지능에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랫단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형태로서 X1부터 XN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고 병렬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시냅스에 해당되는 W1부터 WN까지의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이제 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 시냅스에 해당되는 값들을 구해내는 과정, 그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습 과정에서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를 구현해주는 반도체는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이라는 게 있는데, 추론은 그 구해주는 값을 사실 대입을 해가면서 그거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좀 간략한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AI는 이제 학습과 추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를 놓고 보면요, 이제 알파고 이제 대결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 버전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이세돌이하고 대결을 했던, 이때는 굉장히 많은 CPU와 GPU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세돌하고 이제 경쟁을 했었죠. 이제 그러다가, 두 번째 버전에서는 AI 그 칩을 MPU라고 하는 자그마한 칩의 형태로 구글에서 만든 걸 갖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커제하고 대결을 했는데, 이때 커제가 이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파고는 이제 바둑계에서는 이제 은퇴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때만 해도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 구현했던 시기입니다. 한번 그 책에 말씀드리고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실제로 이미지 때에 나와서 썼던 게 이제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2012년도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알파고가 2016년, 그 다음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새로운 또 아키텍처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알고리즘이 사실은 지금의 챗GPT를 있게 한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2017년에 나온 트랜스포머는 사실 구글이 만들었어요. 구글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논문을 내면서 이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잖아요. 공개를 하는데 그 디코더 쪽 부분을 조금 더 임프루브 시켜가지고 그 만들어낸 게 결국은 챗GPT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나온 2017년 이후에 GPT 1, 2, 3, 4가 쭉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가 이제 구글인데 그걸 실제로 상용화해서 세상에 내놓은 거는 이제 챗GPT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픈 AI 회사가 한 발 앞섰기 때문에 구글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챗GPT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GPT라고 하는 거의 T가 트랜스포머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GPT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AI 알고리즘이 출현하면서 이걸 활용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GPT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웨이트를 구하는 거가 이제 결국 학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웨이트에 해당되는 거가 결국 여기에서 보면 매개 변수라는 거가 있는데 이 매개 변수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챗GPT에서 매개 변수의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챗GPT는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개 변수의 변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12.8배, 160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GPT-4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조 개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인 것이 결국 매개 변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결국 그 반도체 성능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 한없이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이 매개 변수를 줄이면서도 성능을 좋게 하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메타에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제 챗GPT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됐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총칭해서 보통 이제 LLM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L의 의미는 이제 large라고 하는 의미니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크다의 large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결국 이제 챗GP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또는 뭐 메타,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도 네이버에서도 이제 이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AI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린 거고요.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 종사하시는 분 이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많은 칩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반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들도 DRAM이라든가 또는 플래시 메모리 같은 이런 메모리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칩이 있고요. 그 안에 이 중요한 OS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올라가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설계 또는 이제 공정 이렇게 뭐 보통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소재라든가 또는 그 칩이 나와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칩을 만든 다음에 이제 패키징하고 그 다음에 또 생산하는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결합이 돼야지만 하는 그런 이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반도체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많은 그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정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공정은 우리가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공정에서는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만들어진 칩을 어떻게 보면 포장해서 나중에 이제 시스템 업체 또는 세트 업체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패키징이라는 걸 하는데, 이 과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미세 공정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패키징이 점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특히 그 메모리에 비해서 시스템 반도체의 특징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메모리 강국으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메모리에 비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시장을 놓고 생산자가 사실은 만들어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의 아주 세세한 니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하는 그런 노력은 사실 그렇게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는 특히 그 시스템 업체, 세트 쪽에 그런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그것들에 대한 거를 요구를, 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칩을 만들어야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주체가 제조사가 아니라 결국은 고객, 소비자에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설계를 주로 하는 이제 팹리스라는 이제 기업,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팹리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이 팹리스도 저희가 그 설계를 하는데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서 미리 다 설계가 돼 있는 것들을 가져다 씁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뭐예요? 이제 CPU라든가 뭐 GPU 또는 AI 코어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 잘 만들어가지고 이미 프로그램이 된 거, 그걸 그냥 가져다 씁니다.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를 우리가 이제 IP 업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IP 업체, 그 다음에 팹리스,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칩이 작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계를 여러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레이아웃 하는 그런 이제 그 설계까지도 팹리스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는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그 영역에서 또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를 잘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IP 기업 또는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이런 데가 사실 똘똘 뭉쳐서 같이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SOC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SOC라는 건 이제 시스템 온 칩이라 그래서 시스템이 결국 이제 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 안에는 소프트웨어 영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AI 반도체의 경우에도 사실은 반도체 칩과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본다면 소프트웨어가 한 60%, 칩 영역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시스템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 설계 인력 또는 반도체 관련된 인력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쥐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그 많은 그 데 가서도 이제 다른 데 가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시스템 아키텍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엔지니어, 이런 그 엔지니어들을 키워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도시를 설계한다고 할 때도 이 설계자가 전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성향, 그 다음에 거기서 이 도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큰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결국은 시스템 아키텍트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시스템 아키텍트를 키워야 되고, 이런 그 유능한 엔지니어들한테는 좀 더 높은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포인트가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AI 반도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환경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AI 시대의 시작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은 아까도 뭐 잠깐 서두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결국은 그 미중 반도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의 그 역할들을 서로 이제 나눠서 하다가 이제는 그 역할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각자 도생의 형태로 각자 진행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미국이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됐는데,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는 조금 더욱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아마 강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아메리칸 퍼스트죠. 미국을 우선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요 세 가지가 이제 사실은 변화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에 대한 것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장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산량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해서 그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를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 포인트인데 거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는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이제 중앙일보 실론에 칼럼을 썼는데 이때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특히 보조금을 주면서 그게 이제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요구를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치포 동맹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더 제재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육성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은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자국 기업들을 인텔이나 마이크론을 최대한 지원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만이나 한국 기업을 끌어들여서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게 하는 게 이제 전략이고요. 그 부분에서 이 트럼프는 조금 더 미국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제재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요. 이제 사실은 미국은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든다 그러면 설계하고 이제 제조가 있는데 그 설계 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조 장비에 대한 거를 중국에 공급하는 거를 이제 특히 초미세 공정의 경우에는 그걸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정책을 썼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장비의 경우에는 뭐 18나노 이하의 D램 또는 뭐 핀펫 기술을 이용한 10 내지 14나노 그 정도까지만 허가하고 그 아래의 초미세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의 AI 칩의 판매를 이 A100이라든가 H100 같은 그런 그 칩들은 아예 공급을 못하겠다가 최근에는 이제 저사양까지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는 위협 요인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것도 2년 전에 사실은 중앙일보에 썼던 칼럼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우려했었던 거가 이 초미세 공정만 막아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를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초미세 공정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라고 하는 거를 놓고 볼 때, 개발하는 걸 놓고 볼 때, 초미세 공정을 쓰는 거는 사실은 한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소위 말해서 구형, 레가시 공정을 이용해서 만드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는 그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중국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그 컸었던 거가 사실 작년에 이제 화웨이가 메이트 60이라고 하는 폰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그 중요한 스마트폰에 들어간 가장 핵심 칩인 AP 칩을 7나노로 해서 SMIC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그 파운드리 기업에서 만들고 그 칩을 이용해서 세트 제품까지 만들었다는 거가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미세 공정으로 칩을 만들었다는 점, 그 다음에 칩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거기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세트까지 만들어서 양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 기술을 다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어떤 회사가 있냐면은 가장 중국에서 결국은 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는 그런 기업이 파웨이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파웨이를 지목을 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파웨이가 물론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반도체 관점에서 봐야 될 포인트는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설계 전문 기업인데 이 회사의 설계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AP 칩 이것도 이제 직접 설계를 한 거고요. 그 칩 설계를 한 거를 여기 이제 SMIC라고 하는 파운드리 기업에서 제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칩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설계와 파운드리가 이렇게 딱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메모리는 어떠냐? 메모리도 크게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양쯔 메모리라는 기업인데 여기는 주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는 실력이 어느 정도냐? 그 애플에서 중저가 폰의 경우에는 내가 그 칩을 쓸 수 있다. 그거가 작년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실력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신 메모리. 창신 메모리는 이제 주로 D램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렇게 또 메모리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창신 메모리는 최근에 그 소위 말해서 약간의 구형 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많이 PC나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LPDDR4의 경우에는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거보다 하나 업그레이드 되는 LPDDR5도 충분히 생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국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AI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주로 논의하고 있는 AI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그 AI는 사실 이제 그게 보면 우리가 이제 AI 칩을 구분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에 올라가는 서버용 AI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엣지향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제 단말 쪽에 쓰이는 그런 이제 엣지향, 소위 말해서 온디바이스 AI 칩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아직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AI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이제 GPU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CPU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이나 성능을 처리했었는데 이 AI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병렬로 데이터가 쭉 들어오게 돼 있고 그 병렬 처리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게 GPU예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GPU는 여기 이제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이제 ALU라고 하는 건데 ALU가 잔뜩 박혀 있습니다. 성능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동시에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CPU보다는 GPU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거가 결국은 엔비디아가 오늘날에 있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과거에 이제 주로 그래픽 처리용으로 썼던 GPU가 이제
AI 반도체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GPU는 그러면 GPU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전류 소모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로 처리한다고 하는 거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웨이트를 곱하고 또 곱하는 값에다가 또 다시 어떤 웨이트를 곱하고 더하고 이거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가속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드와어로 칩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그게 나온 게 이제 NPU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AI 반도체는 GPU 타입과 NPU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만 한번 보고요. 자세하게는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아까 잠깐 이제 그 GPT에서 T가 이제 트랜스포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 트랜스포머 이 알고리즘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 트랜스포머의 발전 속도가 무섭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트랜스포머, 이 알고리즘을 처리해줘야 될 반도체도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기업은 위너가 되는 거죠. 그거를 엔비디아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의 용량도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HBM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두 가지 그래프를 놓고 볼 때는 첫 번째 AI 반도체의 성능을 아주 크게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엔비디아가 맞춰주고 있는 거죠.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급속도로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지금은 이제 A100, H100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있지만 향후에는 H100, H200, B200 이런 그 칩들이 향후에 올라갈 것이고 이거가 결국 아까 보였던 그런 트랜스포머의 발전 속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맞추고 있는 기업이 현재로서는 엔비디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전체 시장의 한 90%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특히 아까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한 60%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컴파일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 타도를 외치고 있지만 잘 어렵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 GPU 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컴파일러,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쿠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결국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메모리의 사용량도 급속히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HBM의 이제 출현이죠. 근데 이 HBM이라고 하는 굉장히 매트콘에서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메모리는 사실, 찍어내는 거였거든요. 잘 만들어서 수요를 높이고 싸게 공급하는 거. 그게 결국은 위너였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열리면서 메모리가 마치 아까 제가 시스템 반도체를 설명할 때 고객의 니즈 시스템 업체가 뭘 바라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메모리도 그런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를 삼성이 놓친 거고 SK하이닉스는 이걸 해낸 거고요. 거기서 이제 지금 두 회사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그 HBM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맞춤형 메모리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 HBM에 이어서 그 다음에 또 CXL, P 이런 그 맞춤형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지금까지는 이제 HBM3, 3E까지가 이제 경쟁이었는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HBM4입니다. HBM4는 HBM3, 3E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밴드위스, 이게 하이 밴드위스니까 밴드위스를 넓힌다. 그런다는 의미는 결국 속도를 넓히는 거죠. 근데 그 속도, 그 밴드위스를 2배를 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거 표현할 때 이제 IO 수를 얘기하는데 HBM3, 3E는 한 1024개인데 그거의 2배 2048개를 목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HBM4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아랫단에 그 로직 다이가 있어요. 그 로직 다이는 전체적인 HBM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의
데이터 센터의 그런 니즈, 거기서 원하는 리퀘어먼트 이런 것들을 받아서 거기서 그 부분을 이제 맞춤형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4는 앞으로 특히 또 한 번의 대변혁이 일어날 정도의 큰 굉장히 중요한 칩이다라는 거고요. 삼성하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아마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조금 더 AI에 대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용도 있지만 온디바이스 AI라 해서 이제 이 단말 쪽도 서서히 이제 시장이 커질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국내 기업들은 지금 이제 특히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그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크게 후리오사 AI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벨리온하고 이제 사피온이 이제 합병이 되면서 리벨리온 그렇게 이제 두 개 회사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우리 회사, 한국 회사들이 정말 제대로 해서 이 상용화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제가 이제 받곤 하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크게 아까 이제 그 AI 반도체는 이제 학습하고 추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학습 시장에서는 무지무지하게 그런 큰 그런 이제 연산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건 엔비디아를 사실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추론 시장에서는 그 서비스 영역에 맞춰서 사실은 우리 회사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엣지향, 그러니까 단말 쪽에는 이제 디벡스라는 회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 회사들이 이 AI 반도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럼 삼성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삼성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AP, 그 칩 안에 이제 AI 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결국은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그 칩이. 그래서 삼성도 그런 노력을 계속 이미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놓고 볼 때는 그 온디바이스 AI 쪽, 그러니까 이 단말 쪽이 만들어내는 시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그 책에서도 그 신제조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제조업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있는 제조업에서 AI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AI로 활용하면서 밸류를 업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을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이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현재 제조업에서 AI를 접목하면 충분히 우리는 승산이 있다. 그럼 어떤 영역이냐라고 봤을 때는 스마트폰을 이제 비롯해서 PC라든가 또는 가전, 우리 냉장고나 세탁기도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온디바이스 AI 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칩들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외에도 또 이 IoT가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특히 이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NPU라고 하는 그 AI 코어가 있는데 이 코어는 사실은 그 2018년, 17년, 18년부터 시작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갤럭시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요게 이제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암에서 이제 주관하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키노트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때 그 AI 코어가 들어가서 그때는 주로 사진을 찍은 거를 좀 더 사진의 화질을 높게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S24가 나오면서 AI 서비스가 이제 본격화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AI 반도체, 특히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제 관심이 더 커졌었던 거고요. 실제로 그 온디바이스 AI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스마트폰, PC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IoT가 만들어내는 그런 그 사업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이라든가 또는 스마트 시티 또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AI와 접목을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AI, 온디바이스 AI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뭐 CCTV라든가 또는 드론 이런 영역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우리나라가 좀 더 접근해야 될 분야는 이쪽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 1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이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차피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부분으로 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AI가 만들어내는 메모리 시장이죠. 그 시장의 이제 대표적인 게 HBM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HBM4 같은 경우, 이런 경우 특히 우리가 우리 두 기업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AI 반도체 쪽 관련된 그 말씀을 쭉 드렸고요. 여기까지는 주로 반도체 얘기했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가 저로서는 정말로 더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경영에 관련된 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도 좀 오래 있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지만 결국은 이 변화를 잘 우리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준비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 차별화에 대한 거, 차별화 뭐를 갖고 우리가 차별화해야 될 거냐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공도 실패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경영하시면서 특히 하는 생각을 갖고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성공도 실패의 어머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1등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자만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걸 항상 채찍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저는 일을 통해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 없이는 인생이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결국 왜 일하는가에 대한 거를 항상 생각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삼성에 있을 때 신경영을 했었죠. 그때 이건희 회장께서 강조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업의 개념, 일의 본질, 업의 본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반도체의 업의 개념이 뭐냐, 업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에서, 사실 양심 산업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찾아내는 건 참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조까지 너무나 많은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에서 많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면 결국은 그 칩은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저는 이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는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일의 본질에 대한 거,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는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하고 프로젝트를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을 해봤지만, 결국은 이제 이 프로젝트의 성공 방정식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의 추진 방법. 이 추진 방법은 결국 리더 역할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팀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릴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게 하나가 부족했는데 나머지 하나가 굉장히 높았을 경우에도 성공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아무리 좋은 인력들이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고유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 측면에서는 갖추고 있지만 또 열정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의 성공 방정식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쭉 AI에 대한 뭐 반도체에 대한 거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책에 이제 프롤로그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제가 삼성전자에 83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83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입사를 해보니까 제품이 전부 아날로그 제품이었어요. TV나 뭐 VTR 뭐 이런 것도 여기다 이제 특히 VTR이 신제품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입사하면서 디지털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디지털 교육을 많이 받았고 기존의 아날로그 제품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제품을 어떻게 하면 밸류업을 시킬 것이냐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디지털 시대가 열리고 디지털 제품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AI 시대가 열렸고 지금 현재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AI 기술이 접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품에서 AI 기술이 들어가면서 그 제품의 밸류업을 시키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거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게 앞으로 시간이 흐름을 흐를수록 AI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AI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AI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를 놓치면 결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를 빠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에필로그에서 제가 썼던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우리 AI가 다 내가 갖고 있던 직업들을 없애버리고 AI가 차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AI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AI를 제 친구로, 제 옆에 있는 비서로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AI보다 더 똑똑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AI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더 인간적이어야 되는 거가 결국은 답이다. 그리고 창의적인 거 이런 부분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AI를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조종자로 계속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더욱더 인간적이어야 되고 창의적인 그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라는 그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식 교수님,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AI나 반도체보다 확실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특히 이런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보다 더 인간적인 그 말씀에 기억합니다. Q&A가 이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M&A 사업을 하고 있는 JC 컨설팅 장성훈 대표고요. M&A 업계에서는 반도체가 제일 많이 M&A가 되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을 빨리 M&A 활성화해야 될 것 같고요. 차기에 뜨는 아이템, 요즘에 뭐 HBM이 많이들 이슈가 되는데 차기에 뜨는 아이템, 차기에 눈여겨봐야 될 그 글로벌 회사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좀 마지막 부분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명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패밀리스 기업들, 이 패밀리스 기업들이 정말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놓고 보면 뭐 1%다, 3%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은 남들이 잘하는 거를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AI 시대가 열리면서는 AI에 관련된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은 동일 선상에서 이제 뛰는 거거든요. 같은 선상에서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기업도 AI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AI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온디바이스 AI 쪽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 그쪽에 좀 눈여겨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 제조업에 근무하는 김한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반도체 산업의 우리나라 현재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우리나라가 강점이었던 제조 산업의 전체적인 현재 위치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낮은 원가 경쟁력으로 상위 품질로 쫓아오고 있고, 우리가 기존에 영위하던 산업은 어디로 가야 할지 좀 몰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제조 산업을 바라보시는 좀 전망이나 조언이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조 쪽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이 제조를 강한 회사이고요.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제조에 관련돼서는 결국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받아들이고 제조에 대한 효율화, 제조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거를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팩토리도 사실은 이제 AI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당연히 하거든요. 그래서 AI 기술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AI를 조금 더 많이 더 활용한 그런 스마트 팩토리 쪽에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정현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CNC밸류 대표 김정란입니다. 강의 너무너무 부럽고요. 교수님께서 AI보다 더 사람의 영역을 더 똑똑히 해야 된다. 어차피 같이 가야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인간적이어야 되고, 더욱더 스마트해야 되고, 더욱더 창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 CEO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창의적이어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 개발 분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획 분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케팅 분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분야 중에 어떤 부분을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질문이시긴 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결국 인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을 관리하거나 또는 어떤 팀으로서 일을 하거나 할 때도 결국은 인간적인 면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AI라고 하는 거 또는 뭐 다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삼성에 있을 때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고 싶어서 만들려고 그러면 결국 내 윗사람, 나랑 같이 일하는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사실 일이라는 거가 지시하는 것만 가지고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라고 하는 100이라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뭐 90%까지는 내가 윗사람이 시키는 것만 잘 해서 되겠지만 그래도 20% 하여간 몇 프로라도 자가 발전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제 더 인간적이어야 된다. 어떤 말해서 기업 경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특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길구 대표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중요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나 AI에 대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좀 고견을 듣고 싶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학과 학생들 양성에 대해서 반도체 학과에 대한 그 학생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갈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염려 기사를 좀 봤는데 지금 가천대학교에서 반도체 학과를 이끌고 계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그 반도체 학과 학생들 양성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답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저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정부 과제를 통해서 그 정부 과제를 받은 기업들이 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선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제도에 대한 약간의 그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지금 보면은 정부는 거의 100% 과제가 성공하는 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도전적인 그런 과제를 하다 보면 사실은 100%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그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있는 과제를 하게끔 해가지고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역량을 키우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약간의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실패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과제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될 것이고, 실패를 하고 나서 그거를 디딤돌을 해서 다음에 진짜 정말 상용화할 수 있는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원천 기술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90% 이상, 7, 8%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게 저는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이제 인력 양성에 대한 거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대학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대학이 사실은 잘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이제 성균관대에서 한 10년 넘게 있었지만, 사실은 교육 과정 자체가 아직까지도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으로는 아직 못 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론에 대한 거, 사실 이론은 요즘은 사실 온라인 교육으로도 많은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온라인으로 하면서 실습과 같이 관련된 그런 교과목,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같이 연계한 그런 교과목,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도 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대학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기술위원회의 황병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삼성전자의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요소로는 이제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그 기술로는 패키징 기술이 이제 문제가 돼서 반도체 생산 수율의 어떤 이슈가 돼서 이제 납품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삼성전자는 제조 기술에 굉장한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이 패키징 기술이 제조 기술이지 않습니까? 어떤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어쩌다가 이 삼성 반도체가 이 제조 쪽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앞으로의 해법과 해결해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셨네요. 근데 사실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에 조직 개편이 일어나니까 조직 개편의 결과를 한번 보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삼성이 이제 제대로 할 것 같구나라는 걸 이제 판단해 보셔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 말씀을 사실 안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뭐 경영과 혁신 뭐 해서 한 두세 페이지를 더 갖고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삼성전자 오래 있었고 삼성을 굉장히 걱정하는 의미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 많은 기업들, 세계 글로벌에 정말 잘하는 기업들이 겪었던 병을 사실 저는 겪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등을 너무 오래 했어요. 한 30년 넘게 1등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사실 과거에 보면 글로벌이 굉장히 잘했던 기업, 모토로라 또는 뭐 노키아, 코닥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사실은 겪었거든요. 자기가 1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고가 있을 때가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말라야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추락사가 많아요. 올라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조심조심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삼성도 사실은 그런 안이함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선 큰 원인을 보면, 그 다음에 작은 원인으로 보면은 뭐 그 당시에 CEO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기가 바로 이제 그 HBM 같은 경우에는 뭐 AI 시대가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겠고 또 그거 뭐 불량률도 높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한 거죠. 근데 그때에 마침 또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던 그런 시기여가지고 인력을 또 그쪽으로 좀 불릴 수밖에 없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HBM이 빨리 그 문제화가 되고 또 삼성이 더 그런 안이함 이런 것들이 더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멈출 수 있었던 거. 여기서 이제 사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원래 역량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봐요. 결국은 미래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변화가 되는 것들을 항상 읽고 한 5년, 10년을 계속 읽으면서 그걸 준비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이도 이제 이번 뭐 어쨌든 조직 개편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제 도약의 뭐 발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유명철 대표님께서 지금 손을 너무 여러 번 주셔서 저는 10번 들었는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0번 들어가지고 채택된 이유였습니다. 저희 그 교수님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AI 시대에도 일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되게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그 온디바이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혹시 그 AI 쪽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반도체 포럼, AI 반도체 포럼들이 혹시 있는지 없다면 교수님이 AI 반도체 포럼을 좀 만드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가 저는 이슈인데 사실 각각의 자리에서 생산부터 설계 또 제품화까지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핸드헬드 모션부터 또 OA 기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가 결국은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온디바이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의 가격이 저는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갈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소기에 쓰는 온디바이스용 AI 반도체가 있을 거고 또는 아까 말씀해 주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온디바이스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코스트에 대한 이런 것까지는 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단지 그 AI 그 코어가 들어간 결국 온디바이스 AI 칩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만큼 밸류업이 되니까 그거가 이제 결국 거기에 들어간 칩 가격이라든가 거기를 개발하는 비용 이런 것들보다 밸류가 더 크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적용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디지털 얘기를 잠깐 꺼냈지만 사실은 아날로그 제품에도 디지털을 적용할 때도 이제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AI도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서 결국은 내가 투자한 코스트 대비 결국은 밸류가 클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동호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거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판단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포럼을 만들어달라는 포럼까지는 근데 이제
그건 뭐 기회를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정말 2024년의 마지막 포럼답게 너무나 열정적인 질문들 강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연해주신 가천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신 김영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띤 강의 그리고 열띤 질의응답 모든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아는 것 같은 반도체 그리고 AI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보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업의 본질이라든지 일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경영에 관한 좋은 인사이트는 아주 훌륭한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행복한 경영 포럼은 행복한 경영대학 출신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바르나스 인터컨티넨탈 2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날 강연에는 국회 과방위 소속 이정현 의원께서 오셔서 격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저희 합창단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세컨 바리톤 합창도 열심히 했었고 또 좋은 합창단을 찾고 있다고 하기에 저희 청춘 합창단에 오시라고 제가 권유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청춘 합창단 함유를 기원하면서 우리 합창단의 연습곡 딕시 도미너스 보내드립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땡큐 같이 갑니다. 이제 쭉 테너가 이런 노래 한마디 전 테너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사람을 끔찍하게 망치는 것이 오만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을 이릅니다. 상대방을 아랫사람으로 여기면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범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은 그 사람이 죽은 뒤에도 3시간쯤 지나야 뒤늦게 관 속으로 따라 들어갈 정도로 독하다고 합니다. 죽어서까지도 쉽게 놓지 못하는 부질없는 오만입니다.